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권력, 그리고 역사가 충돌하는 이곳 경제사 히스토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에 역사가 알려주는 깊은 통찰력이라는 축복이 함께하길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부의 지도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말이죠. 월스트리트에서 주주가치 재고라고 부르는 행위가 사실은 시세 조작으로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만약 어떤 회사가 자기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여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다면 그건 금융천재의 묘수가 아니라 명백한 사기 행위였어요. 경영진은 체포될 수 있었고 회사는 막대한 벌금을 물었으며 평판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정반대입니다. 자사주 매입, 즉 회사가 자사주를 되사들여 주가를 부양하는 이 행위는 현대 미국 기업계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단일 엔진이 되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시장을 들어 올리고 CEO의 보너스를 천문학적으로 부풀리며 단 하나의 신제품이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지도 않으면서 수조 달러의 돈을 조용히 주주들의 주머니로 옮겨놓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때 범죄였던 행위가 현대 자본주의의 뼈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사주 매입의 이야기는 한 번의 거대한 붕괴에서 시작됩니다. 광란의 1920년대, 시장은 거대한 카지노나 다름없었습니다. 경영진들은 자기 회사 주가를 마음대로 주물렀고 은행가들은 내부자 거래를 밥 먹듯이 했으며 하룻밤 사이에 벼락부자가 탄생하고 쪽박을 차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뉴욕 증권거래소는 거대한 환상의 극장이었고 모두가 그 무대의 주인공이 되길 원했습니다. 1929년 대공황이 닥쳤을 때 그 화려한 호황을 이끌었던 속임수들은 치명적인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기업들은 비축해둔 현금으로 자사주를 사들이며 주가를 떠받치고 있었고 투자자들에게는 거짓된 안정감을 심어주었죠. 하지만 공황이 닥치자 바로 그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주식을 내다 팔기 시작했고 이는 붕괴를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이건 마치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어요. 1933년 자본주의에 대한 신뢰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공장은 문을 닫았고 은행은 파산했으며 실업률은 25%에 달했습니다. 대중은 더 이상 월스트리트도 소위 말하는 자유시장이라는 개념 자체도 믿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 MZ세대가 느끼는 헬조선이나 N4 세대라는 말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죠. 이에 대응하여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행정부는 급진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바로 자본주의의 규칙 자체를 새로 쓴 것이죠. 1934년 증권거래법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를 설립했고 한 가지를 매우 명확히 했습니다. 회사가 자기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요.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시장은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반영해야지 경영진의 허영심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약 50년 동안 자사주 매입은 사실상 불법이었습니다. 법조항에 자사주 매입 금지라고 명시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 행위의 정의 자체가 시장 조작으로 기소될 수 있는 근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반세기 동안 미국 경제는 이 교묘한 속임수 없이도 성장했습니다. 기업들은 이익을 연구개발, 공장 증설, 그리고 직원들에게 재투자했습니다. 당시의 CEO들은 트레이더가 아니라 빌더, 즉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은 회계 장부상의 정교함을 측정하는 척도가 아니라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였죠. 물론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생산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모든 것을 바꾼다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1970년 조용한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장이 아닌 대학 캠퍼스에서 말이죠. 밀턴 프리드먼과 같은 경제학자들이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고용 안정과 사회적 기여로 평가받던 많은 기업 리더들에게 이 주장은 해방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정말 중요한 것, 즉 주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1980년대에 이르러 이 철학은 완벽한 정치적 순간을 만납니다. 로널드 레이건이 규제 완화, 작은 정부, 그리고 시장에 대한 맹신을 약속하며 집권한 것입니다. 월스트리트는 전성기를 맞았고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원했습니다. CEO들은 더 많은 재량권을 원했죠. 그리고 미국 기업들은 실제 성장의 더딘 과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주가를 더 높이 밀어 올릴 방법을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제품을 바꾸고 싶어 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그 제품의 가격표를 바꾸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2년, 대중의 관심이 뜸한 사이 SEC는 조용히 규칙 10B-18분이라는 것을 통과시킵니다. 이란 한 페이지짜리 규정은 이후 40년간 자본주의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이 규칙은 소위 안전항구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기업들이 느슨한 일일 매입 한도만 지킨다면 시장 조작 혐의로 기소될 걱정 없이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의회 토론도 공청회도 없었습니다. 레이건 혁명의 한가운데서 이루어진 미묘한 규칙 변경일 뿐이었죠. SEC는 단 한 번의 조치로 이전 세대의 규제 당국이 금지했던 행위, 즉 기업이 자기 주가를 조작할 권리를 합법화한 겁니다. 물론 주주에게 가치를 환원한다는 아주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해서요. 결과는 즉각적이었고 지각 변동 수준이었습니다. 1982년 이전 기업들은 자사주를 거의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배당금을 지급하고 연구에 투자하며 생산을 확장했죠. 1982년 이후 자사주 매입은 폭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연간 수십억 달러로 졸졸 흐르는 시냇물 같았지만 곧 중독적인 마약처럼 번져나갔습니다. 1990년대에는 연간 1,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00년대에는 너무나 당연한 기업 활동이 되었으며 2010년대에 이르러서는 연간 1조 달러를 넘어서는 천문학적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 논리는 우아하면서도 파괴적으로 단순했습니다. 회사가 자사주를 사들이면 유통되는 주식의 수가 줄어듭니다. 주식 수가 줄어들면 총이익이 그대로이더라도 주당 순이익은 올라가죠. 서류상으로는 회사가 더 수익성 있어 보이고 주가는 상승합니다. 임원들의 보너스는 주가에 연동되어 있었고 그 보너스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죠. 신제품도 새 일자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산수였을 뿐입니다. 이건 움직이는 자본주의가 아니었습니다. 회계라는 이름의 연금술이었죠. 자사주 매입은 기업한 성형수술이 되었습니다. 내실을 바꾸지 않고도 더 젊고 가치 있어 보이게 만드는 방법 말입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는 이걸 정말 사랑했습니다. 1990년대는 이 속임수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스톡옵션 기반 보상으로 현금이 넘쳐나던 기술 기업들은 바로 그 스톡옵션 보너스로 인해 주식이 희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주주들의 돈을 이용해 자기들 월급을 부풀린 셈이죠. 그리고 2008년이 왔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납세자의 돈으로 은행들이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 은행들은 이후 10년 동안 자신들의 이익, 심지어는 빌린 돈까지 동원해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데 썼습니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상위 500대 기업은 자사주 매입에 6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천조 원 이상을 썼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기업들이 10년간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기술 개발에 투자한 돈을 전부 합친 것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위기 대응 능력을 키워주지 않습니다. 환상을 만들 뿐이죠. 시장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건강해 보이게 만들고 현실이 닥치기 전까지는 회사가 부유해 보이게 만듭니다. 비판가들이 개혁을 외쳤지만 월스트리트는 이를 효율적이라고 방어했습니다. 주가를 숭배하는 시스템에서는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자사주 매입이 일상이 되었을 때 미국 기업계에서 성공의 정의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성장은 더 이상 새로운 공장, 새로운 제품, 새로운 아이디어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더 적은 주식수와 더 높은 주가 차트를 의미하게 되었죠. 경제는 내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이 자기 자신을 갉아먹고 투자자들은 부의 실체가 아닌 그림자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에 적응한 것은 기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였죠. 상승하는 주가는 정치적 안정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들은 모든 것이 괜찮다는 증거로 주식시장을 가리켰습니다. 중앙은행들은 마치 환자의 바이탈 사인처럼 주가를 주시했죠.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주식시장이 높게 유지되는 한 아무도 감히 그 환자가 아프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환상의 문제점은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이 믿는 동안에만 지속된다는 것이죠. 이 정책이 처음 확산되던 1980년대 옹호론자들은 이를 효율적인 자본 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사에 여윳돈이 있다면 낭비하느니 주주에게 돌려주는 게 낫지 않냐는 논리였죠. 이론상으로는 말이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스템의 속을 텅 비게 만들었습니다. 현금을 주주와 경영진에게 퍼부으면서 기업들은 장기적인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투자를 멈췄습니다. 연구 개발은 둔화되었고 임금은 정체되었으며 생산성은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한편 경영진들은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해졌습니다. 회사를 더 잘 이끌어서가 아니라 규칙이 그들에게 더 높은 보너스를 살 수 있게 허락했기 때문이죠. 합법화된 조작에 숨겨진 천재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그 자체가 되어버린다는 점입니다. 2018년 미국 기업들은 설비 투자보다 자사주 매입에 더 많은 돈을 썼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엑손모빌 이 세 회사만으로도 전체 자사주 매입의 2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한때 혁신의 상징이었던 항공사, 소매업체, 심지어 거대 기술 기업들까지 이제는 주로 금융기관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들의 주력 상품은 하드웨어나 서비스가 아니라 주주 수익률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이 모든 것을 끝냈어야 했습니다. 경제가 붕괴했을 때 이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 명백해졌죠. 하지만 개혁 대신 구제금융이 그 환상을 복원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시장에 값싼 돈을 쏟아부었고 부채는 거의 공짜가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빚을 내서 자사주를 샀고 이는 현대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이전을 만들어냈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에 7조 달러 이상을 썼습니다. 이건 일본의 GDP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전체 주식의 절반 이상을 소유한 상위 1%가 그 이익의 거의 전부를 가져갔습니다. 노동자들은 실업수당을 받았고 경영진들은 기록적인 보너스를 챙겼습니다. 그렇게 사이클은 반복되었습니다. 단지 규모만 더 커졌을 뿐이죠.
코로나 팬데믹이 닥쳤을 때 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 수익이 사라지자 수년간 자사주를 부풀리는데 열중했던 바로 그 기업들이 공적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이기 대비용 비상금을 쌓아둘 수 있었던 그 돈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높은 주가와 분기별 보너스로 바뀌어 버렸죠. 환상은 완성되었습니다. 이익이 가치를 대체했고 생존은 다음 분기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더 이상 단순한 금융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데올로기였습니다. 창조보다 착취를, 지속성보다 효율성을 보상하는 시스템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부의 불평등에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 있을 때마다 이미 주식을 가진 사람들, 즉 전체 주식 시장 자산의 거의 90%를 보유한 미국 상위 10% 부자들은 더욱 부유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수저 계급론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에게 임금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에 뒤처졌고 저축은 치솟는 비용에 갉아먹혔습니다. 번영으로 가는 사다리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이제 그 사다리의 발판 몇 개가 빠져버린 셈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이 커지면서 시장은 자사주 매입에 중독되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번영의 결과가 아니라 번영의 착시 현상 그 자체가 된 겁니다. 자사주 매입이 없으면 주가가 떨어지니 기업들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빚을 냈습니다.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기업 부채는 2배로 늘었고 대차대조표는 비대해졌습니다. 이익은 끝없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돈을 창출하는 속도보다 돈을 재활용하는 속도가 더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한때 조작이었던 것이 이제는 통화 정책이 되었습니다. 시장이 붕괴하면 투자자들만 공황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정부도 패닉에 빠집니다. 한때 조작을 불법으로 규정했던 바로 그 기관들이 이제는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그 조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높은 주가는 대중을 안정시키고 연금을 지탱하며 지도자들을 유능해 보이게 만듭니다. 그렇게 환상은 조용히, 아름답게, 그리고 위험하게 계속 커져만 갑니다. 이야기가 익숙하게 들린다면 그게 맞습니다. 1920년대도 똑같은 연료로 달렸습니다. 값싼 돈, 부풀려진 주식, 그리고 끝없는 성장에 대한 믿음.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경고 신호는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시스템이 생산성보다 외형을 중시할 때, 다수가 의존하는 숫자를 부풀리는 소수에게 보상할 때, 자본이 순환을 멈추고 한 곳에 집중되기 시작할 때, 붕괴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원래 강함의 표시, 즉 기업이 스스로를 믿는다는 증거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믿을 필요가 없다는 증거가 되어버렸죠. 과거의 영광을 돈으로 사서 이익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뭐하러 미래에 투자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아이러니입니다. 한때 시장을 파괴했던 바로 그 메커니즘이 이제는 시장을 지탱하는 것으로 찬양받고 있습니다. 과거의 조작이 이제는 효율성이라 불리고 과거의 불법이 이제는 성장의 핵심 엔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정확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그것은 이전의 모든 금융버블과 닮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림자에 중독된 경제. 우리가 안정을 위해 상승하는 가격에 더 많이 의존할수록 그 안정성은 더욱 취약해집니다. 이건 진짜 성장이 아닙니다. 그저 중력을 잠시 밀어둔 것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이클이 깨질 때, 신뢰가 마침내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질 때
그 피해는 섬뜩할 정도로 익숙한 모습일 겁니다. 혁신의 붕괴가 아니라 신뢰의 붕괴.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시스템 자체에 대한 믿음까지 파산시키는 그런 종류의 붕괴 말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단순히 기업의 탐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이 어떻게 규칙을 새로 쓰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34년 시세 조작은 시장을 파괴했기 때문에 불법이 되었습니다. 1982년 그것은 시장을 좋아 보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합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보가 아닙니다. 정교함으로 위장한 퇴보일 뿐입니다. 역사상 가장 비싼 환상은 버블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자신감을 영원히 찍어낼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화면에 찍히는 숫자가 애초에 시스템을 구축했던 근본적인 가치를 대체할 수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다음 심판은 시장 붕괴에서 오지 않을 겁니다. 깨달음의 순간에서 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풀려진 가격을 번영으로 착각하는 것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 그 믿음이 깨질 때 그 믿음이 지탱하던 모든 환상도 함께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시장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합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목적 없는 효율성은 그저 가속화된 부패일 뿐입니다. 한때 조작을 범죄로 취급했던 시스템은 이제 그것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이건 정교하게 짜인 안무, 즉 쇠퇴를 성공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대한 군무일 뿐입니다. 이 영상이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역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